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광역시도가 있잖아요. 서울, 광주, 충북, 충남 그런 지자체, 광역 지자체마다 하나씩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16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경기에서 일하고 있고요. 수질 관리를 거의 한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한강의 수질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좀 생각해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잠깐 해봤는데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건데요. 5가지 정도입니다. 앞에 한 3가지 정도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뒤에는 제도,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하청과 유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수질관리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하시는지 제가 좀 알자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소개를 할까요? 관심 있는 분야와 하시는 일. 서울환경화 활성화고요. 네, 안녕하세요. 수영산 생태문화 공동체라고 네. 지역에 있는 흙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대산이라는 성경으로 동대산 생태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대산에 있는 생물상 조사 관련한 팀장을 맡고요. 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뭐에 관심 있으신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하시는 일하고. 예. 저는 숲 패널하고 자연환경에 있어서 네. 숲과 관련해서 이 한강도 어차피 그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저는 올해가 이제 환경운동이나 표현된 20년 되거든요. 20년 되셨어요. 집행은 7년, 전국대회는 CO2. 제가 연구하는 게 헬스하고 있으시네요. 그런데 제가 4대강 때 네. 검증단으로 해가지고 여주부터 해서 다 다니다 보니까 강에 대해서 아름다운 트레킹도 기록을 많이 여강의 아름다움, 실륵사에서 새벽에 남한강 거기 절벽 있던 그 아름다운 여울도 기억하시나요? 강여울 모래톱 그 습지 네. 이 부분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지금도 머리에 남아 있는데 그게 정말 이런 식으로 4대강이라는 도가 때리고 상부 경천대에서 보는 그 사행천의 아름다움도 사라져버리는 그 하마 이포 지금 참 팔당까지 내려가는 남한 후원창에서 지금 가슴이 아파요. 강이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누가 내년 안에 그래서 참 지금 참 보면은 그 감성이 있었어. 강이 느끼는 참 영감과 감성을 잊을 수가 없어. 가슴이 아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답사를 오래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답사로 했었거든요.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 그때 회원들 데리고 이렇게 생태라든가 그런 하천대 철새 탐조 이런 거를 많이 별꽃기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그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오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고 있는 일은 인쇄 쪽 분야 기계수리를 한 30년 했고요. 유럽 쪽에 많이 옛날에 많이 돌아다녀고 자연환경이 좋고 그다음에 그쪽 유럽 쪽에서는 생태계 관리를 거의 안 하면서 지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한 20년 전, 한 30년 전부터 무지하게 파괴가 있더라고요.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좀 관심을 가지려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된 지 한 11년? 12년 됐나? 그렇고 요번에 이제 전국 일주 도보걷기 1600km 완주했고요. 95일 만에 95일 걸리셨어요? 그러면서 하천과 강을 따라서 올라올 적에는 오염된 거, 그
지자체 전부 시정 명령 내리고 그 시정하도록 하고 민원을 다 넣으셨고. 사진을 찍어야 그 사진을 찍어가 그 관할 부서에다가 보내고 이것을 시정을 하도록. 그리고 그냥 시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 했다는 거 그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파일을 보내게끔. 그래서 몇 개 지자체에서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외 지자체에서는 개무시하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달리 써야겠다. 그러면서 생각 중이시군요. 특히 그 하천에 고기가 크게 많이 죽었는데 그것을 썰물과 민물이 유입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데 물 탁도를 봤을 때는 물 자체가 오염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고기들이 폐사된 거로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그 규명을 안 해주고 물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바다고기가 민물로 유입되면서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해가 죽었다 하고 엉터리 보고서를 보냈다. 그리고 이제 하천에 뚝에다가 오염물질을 묻는 거 내가 발견하고 사진 찍어서 이거 시정해서 다 파내니까 그 파내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데 그쪽에서 무시해서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사진 파일 내놓으라 할 판이거든. 왜냐면 니들이 해고했냐 안 하고 안 거냐. 그러니까 지방 주민들하고 짜고 뇌물받고 안 했냐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경기도는 아니죠, 거기. 예? 거기가 경기도는 아니죠. 아니. 네. 그게 경상도 어딘가 지역 아래쪽에. 그리고 저는 다양성 개인 연구,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을 개발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그 중에서 환경의 그 오염 물질 그거를 많이 신경 쓰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태안 기름 유출 당시 한 달 동안 날마다 출근하면서 기름 그 빨리 제거하는 방법을 불교환경연대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게 빨리 해결하는 게 EM 발효해서 효과가 꽤 컸어요. 이상입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 저는 하는 일을 인터넷해가지고 인터넷 온라인 직접 민주주의 서비스를 연구해가지고 이 환경을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제가 또 취미가 수영이고 취미가 또 멘트 서핑하는 사람이라서 강 수질에 매우 수질에 관심 많으신 분. 그럴 수밖에 없죠. 떠버리면 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연구소는 아까 안 하셨어요? 네. 저는 난지수변 학습센터에서 코디네이터 겸 교육을 맡고 있는 김영선입니다. 식사를 아직 안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그 유학생 장편인데 캐나다에도 유학했고 그 킹스 유니버시티 컬리지라고 하는 대학을 또 말하시지 않아도 하시고 싶은 말만 하시면 돼요. 김민정이라고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좀 환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심만 갖고 있다가 한강대학에 서울에서 상징성 있는 산이랑 더불어서 세계에서 찾아보기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큰 강인데 관심이 생겨가지고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 예. 한가지 보고 즐기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강 쪽에서 자동 산업을 안 좋아하고요. 네.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얘기해 보시니까 되게 다양하네요, 분야가.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천과 유역은 개념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천 다 늘상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런 건데 사실은 이런 하천들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진이천이라고 안성이나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하천인데 하천은 괜찮은데 하천 주변에 이렇게 농촌 지역조차도 비닐하우스나 이런 경작지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대지되고 개발되고 그렇게 변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하천이 뭐냐, 강, 수계, 유역 이런 걸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천은 이런 겁니다. 일정한 유로를 따라 흐르는 물길. 그래서 제일 작은 거는 시내라고 했고 우리는 그다음에 조금 크면 천, 제일 크면 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천을 말하는 거고 실제 하천을 법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 끝에서는 이게 안 보이죠? 보이세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원래 이 일상 용어하고 다르게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법이 있고 물길에 대한 모든 것을 이 법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누구하고 뭘 하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굴 고발하던가 뭘 할 때는 실제로는 하천법에 있는 것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천을 크게 여기 있는 것처럼 몇 가지로 나누냐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색이 국가하천입니다. 여기 이게 한강이죠. 이렇게 서울이 여기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이게 경기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지방하천입니다. 경기도에는 지방하천이 50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저희가 대충 알기로 한 2,3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소하천 숫자를 정확하게 집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천의 구조가 이렇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우리나라에 산만 많은 게 아니고 하천, 계곡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은 늘상 보셨던 것처럼 여름 되면은 비가 많으면 확 쓸려 내려가고 보통 때는 물이 없는 하천도 있고 물이 풍부한 하천도 있고 계곡 하천도 있고 도심 하천도 있고 하천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하천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설명하면 아까 저것처럼 설명할 수 있지만 하천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천 계곡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서로 다 만나서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되는 이게 상류부터 하류까지 하천의 모습입니다.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올 때 고도가 높은 산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흐르면서 평지로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그게 보통 하천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는. 그게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지방, 소하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은 하천은 여기 글자를 보시는 것처럼 90.8%가 지방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은 9.2%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소하천이겠죠. 실제로는 국가하천의 비율이 되게 작은데 우리나라 하천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누가 관장하냐면 국토교통부, 국가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하면은 이게 일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고 그거를 지방하천에도 적용하고 소하천에도 적용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맨날 동네에서 아니면 일상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대강을 했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 하천 정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건 똑같은 걸 지방하천에도 적용하고 실제로는 소하천에도 적용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죠. 왜?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규모도 완전히 다르고 위치한 것도 완전히 다른 데다가 하천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 토목 기술자들이죠. 수자원 기술자들 사이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하천도 편리성에 의해서 중랑천이 있다 그러면 요 위에는 조그마니까 지방하천이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1, 2급으로 나눴을 당시. 그 다음에 요 아래는 국가하천이라고 부릅니다. 여긴 당연히 한강이니까 국가하천이죠. 자기네가 관리하는 데는 다 국가하천입니다. 그럼 여기 관리하는 거는 여기 비슷하게 관리합니다. 지방하천도 이렇게 관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와 이거가 전혀 다른 건데 여기 보면 면적등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나눠서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의 패턴으로 이렇게 획일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하천의 모습인 거죠. 혹시 하천에 대해서 이제 아주 관심이 많으셔서 이것저것 알아보시거나 누구한테 뭔가 가르쳐줘야 된다 하시면 하천의 이름이나 위치, 특성 이런 것들은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가라는 변화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내지도에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하천 이름, 그러니까 네이버라던가 내비에 이렇게 보면은 하천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찾아보시고 싶을 땐 이걸 찾아보시면 되고 이게 이북 형태로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시면 각 해당 번역에 대한 그림을 보실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하천 이름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천이 총 몇 개일까? 대충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 하천. 이거 아무도 모르시니까 대충 찍어보시면 몇 개쯤 있을 것 같습니까? 3,700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천이 5만 개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길이 순으로 보면 제일 긴 하천은 낙동강? 한강일 것 같죠? 북한까지 합하면 어느 강이 제일 길까요? 북한까지 하면 남한에서는 아마 한강이나 낙동강이랑 비슷한 겁니다. 제일 긴 강이 압록강입니다. 이 국경을 경계로 해서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압록강이 한 810몇 킬로가 됩니다. 14킬로인가? 그 다음에 한강은 510인가 514인가 정도 합니다. 500km대입니다. 한강이나 낙동강 때는. 그 다음에 서해로 흐르는 강이 아닌 것은 이 중에 어른들은 당연히 맞추셔야죠. 제가 이거 중고등학생들한테 해보면 전혀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지리를 진짜 안 배우나 보다. 태화강 어디죠? 울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은 습득된 지식으로 당연히 이 강은 서해로 흐르는지 뭐 어느 지역에 있는지 다 아는데 애들은 정말 모르더라고요. 자, 이런 강들이 여기 보시면 남한만을 보시면 권역이 몇 개로 돼 있다고요? 5개로 돼 있습니다. 요즘 보통 영산강, 섬진강은 하나로 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 요 5개로 돼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 대충 사시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 아셔야 될 게 하천 연장과 유로 연장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합니다. 하천 연장은 하천법상에 있는 유로 길입니다. 하천법에 이 하천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시점과 종점을 얘기할 때는 하천 연장이라고 하고요. 실제 하천은 그거보다 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작거나 관리할 수 없거나 관리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시점을 끊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류 쪽 그 연장은 보통 포함이 안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한 것을 유로 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로 연장은 실제 하천의 길이고 하천 연장은 하천 법상에서 정한 하천 연장이 됩니다. 이게 벌써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천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편한 대로 관리할 부분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관심 바뀝니다. 근데 관심 밖의 부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쓰레기 쓰레기투기 그런 것도 일어나지만 하천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하천을 메우거나 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덮어가지고 집을 짓거나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뭐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운동을 하신다면 자기 동네에서 하천의 구간이 아닌
그 유로 연장 부분을 좀 자세히 찾아다니시면서 알아보시면 그 구간을 옛 물길을 다 복원하거나 보존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하천 모습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청계천에서 일어났던 거죠. 청계천 복원하려고 봤더니 청계천으로 들어오는 지천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강물을 퍼서 하천을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청계천으로 들어오는 지천에 대해서 이름을 다 매기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했었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청계천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복원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숲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숲을 구경시키면서 하실 때 대부분 동네 끝에서 끝나는 점에 산하고 만나는 그 접점에는 대개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 하천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냥 개울이라고 부르는데 그 물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흐르고 거기는 뭐가 살고 이런 거를 좀 조사도 하시고 자료를 갖고 계시면 그것들을 보존하는 거에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하천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강에 대해서 이제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1966년에 어딜까요? 한강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66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 꽤 되죠. 네, 중고등학교에 가서 이 강의를 하면 66년에는 거기 계신 선생님들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66년을 보시면 제일 큰 차이가 지금의 강하고 비교해 보실 때 뭐가 많죠? 백사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의도입니다. 여기가 잠실이죠. 66년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물난리 지겹다. 그냥 한강 개발하자. 그래서 80년에 한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 4대강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문가 집단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저희 선생님 같은 분, 생물을 하시는 분들 보고서 써냈는데 빨간 줄 막 와가지고 다 다시 수정하라고 그랬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뭐 개발하겠다고 국가가 마음을 정했으니까. 그래서 80년에 개발한 결과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그것보다도 하천이 보시면 그 옆에 구하도나 여러 가지 구조들이 다 남아있는데 이걸 완전히 싹 밀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직선화한 겁니다. 그리고 백사장은 당연히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엄청난 다리가 그때 들었습니다. 모래사장은 다 없어지고 2000년, 지금부터 16년 전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단순화됐죠. 다리도 더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보시면 엄청난 개발이 있죠.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사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람들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4대강 할 때도 그랬고 한강 개발할 때도 그랬습니다. 개발하면 더 좋아진다. 수량 풍부해지고 넓어지고. 근데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1980년에 우리가 했던 선택을 안 하고 한강을 일정 구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자연에 양보했다면, 최소한 이 중에 2개 중에 하나라던가 이쪽 부분이라도 양보를 했더라면 그 부분에는 백사장이 있는 강을 지금도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 가서 수영도 하고 선탠도 하고 수영장 일부러 고수부지에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강 수질 개선도 훨씬 지금보다 관심 있게 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도로 밑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별 관심 없습니다. 윈드서핑 아무리 하려고 그러면 뭐합니까? 거기 가서 그런 거 하는 분들은 극소수인데. 그래서 이런 선택, 30년, 50년 전에 우리가 한 선택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대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선택이 앞으로 30년, 50년에 걸쳐서 미래 세대가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겪어나가야 될 강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강을 관리할 때 강만 관리에서는 사실 수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역 관리를 해야 된다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데, 유역이 뭐냐면 강으로 들어오는 모든 그 상류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한강 전체에 단위 유역이 이렇게 많습니다. 빨간색 여기 한탄 A라는 단위 유역, 뭐 경안 A라는 단위 유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단위 유역 하나에 있는 땅들은 비가 오면 모든 물이 모여서 요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유역입니다. 그래서 이 유역마다 다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뭘 아직 안 하냐면 환경부는 담수만 관리하고 해수부는 연안을 관리합니다. 서로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는 수질만 관리하고 요 안에 하천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거는 도교통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천 하나를 관리하는데 3개의 부처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전혀 안 하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하천을 관리해 왔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 한탄 A라고 하는 단위역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시구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지자체가 서로 얘기해서 한탄 유역을 같이 관리할까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든 결과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상류에 살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류로 가면 물만 내려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개발할 때도 네 땅 내 땅 막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유역의 개발, 그 다음에 상하류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에 대해서 목표 수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점은 팔당에 있는 지점하고 한강 하류 지점들입니다. 한강 팔당하고 잠실 요 지점 2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